예, 반갑습니다. 저는 이인재고요. 2020년 경자년이죠. 흰 쥐띠라고 그래요. 올해 제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의 합격을 좀 빌어봅니다. 작년 11월 한 15일쯤 해서 강의를 마치고 이제 12월 달에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처음인데 무척 좀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역시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역시 어렵고 힘들죠. 아마 올해도 작년과 비교한다면 한 11월 하순쯤 시험을 보게 될 텐데 대략적으로 한 11개월이 남았다고 치고 11개월 동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해 갈 거냐, 이렇게 하면 2021년도 그죠? 자, 1년도에는 아마 임용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맞고 합격하셔가지고 새롭게 인생이 시작이 되겠죠. 한번 그걸 기대하면서 저는 그래서 교육학 만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봐요. 올해 이 교육학 점수가 썩 그렇게 높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학원에서나 아니면 시험 공부하신 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 그 부분들은 전부 다 제꼈죠. 그리고 이제 생각지 않았던 부분이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되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상당히 당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는 커야 되죠. 목표는 만점입니다. 교육학 만점 해봤자 20점이거든요. 전공은 80점이 되고, 그래서 교육학도 만점이 되고 그 다음에 전공도 만점을 맞아보자.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주로 100점 많이 맞았죠, 그죠? 뭐 국어, 영어, 수학 해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대학을 다니면서 이 만점하고는 좀 거리가 멀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시험 보는 거, 여기서는 만점을 맞을 수 있다. 그러면 만점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요 PPT가 있는데, 요 PPT는 왼쪽에서 내장, 이렇게 4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봐주시고, 먼저, 만점 전략을 하기 전에, 제 카페가 있습니다. 예,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 주소가 요거예요. 요건데, 그냥 모둠 이인재 교육학 카페 그러면 치면 나와요. 여기서 이제 매주 2회에서 3회 정도 핵심 키워드 문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 문제를 먼저 주고 그 다음에 한 주말쯤 해서 그 키워드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간략하게 제공할 겁니다. 제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핵심 키워드 문제가 쌓이면 이제 2월부터죠. 그래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업은 아마 오전 수업이 끝나고 간략하게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문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 2월 달 이론반은 기본 이론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핵심 키워드 강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한 4개월 치면 아마 키워드가 한 80개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80개 정도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바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할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정리를 해 가시는 거죠. 차근차근 정리를 해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교육학은 만점 맞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제공하는데 뭐 수강생들은 당연히 무료죠. 그래서 비수강생은 이제 돈을 내야 됩니다. 요것이 이제 모여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7, 8월, 그 다음에 9, 10, 11월 이렇게 해가지고 모의고사를 진행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여러분 답안지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당장은 이제 내일부터 이 프린트로 여러분들은 또 제공이 될 거예요. 프린트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화요일날 수업이 끝나면 집에 가서 한번 써보셔야 돼요. 써보시면 차근차근 한번 써보세요. 써보시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가져오시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자 어떤 형식으로 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학 공부는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제 학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습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학습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은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연습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딱 분리를 해놨습니다. 학은 누구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습은 자기주도적으로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학이라고 하는 습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은 아주 잘할 자신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책상에 앉으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앉아서 집중해서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런데 이제 습은 여러분 아주 잘할 자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습 이전에 뭐냐면 학이에요. 어떻게 배울 거냐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항상 제가 학생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가르치는 것은 쉽게 가르쳐야 된다. 만약에 가르칠 때 어려운 단어를 쓴다. 그 다음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를 쓴다 라고 하면 그건 가르치는 선생님이 모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도 중요하지만 무엇이 중요하다? 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학은 반드시 학과 습을 혼자 하지 마시고 학은 반드시 선생님에게, 그다음에 습은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부르실 경우가 있다면 저는 가급적이면 저에 대한 호칭을 선생님 이렇게 호칭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호칭은 선생님으로. 나중에 이제 왜 그러면 님을 붙여야 되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학이 중요합니다.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자, 왜 제대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 이 내용을 설명해 가면서 왜 배우는 것이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예비 선생님들의 경우에 거의 대부분 암기가 만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암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암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 만약에 우리 인간의 뇌가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같다면, 그죠? 하드디스크에다가는 한번 딱 여러분 자판기로 워드를 입력해가지고 한글을 입력해서 저장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지우지 않는 한 그 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필요할 때 그 내용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되거든요. 뭐 정보 처리 이론에서는 우리 인간의 뇌를 바로 컴퓨터, 자, 이 중앙 처리 장치에 비유하기는 합니다만은 컴퓨터와 우리 인간의 뇌와 차이점이 뭐냐? 우리 인간의 뇌는 입력된 모든 것이 저장되지 않고 바로 내용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암기가 필요하지만 암기를 위한 암기를 하다 보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가 필요하지만 1월 달부터 암기할 시점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수험서를 반드시 10번 읽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마 임용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책을 10번 읽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10번을 읽느냐?
자, 우리 책을 한번 보면 10페이지 있죠. 자, 10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나 10페이지를 펴보면 제일 먼저 자, 이 교육의 본질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을 10번 읽자. 아마 10번 읽자 그러면 교육학 포기할지도 몰라요. 그러면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손인사를 잘하자 그랬거든. 손인사를 잘하자. 눈인사가 아니라 손인사예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여러분 손가락 있잖아요. 이 손가락에다 침을 묻히세요. 딱 침을 묻혀가지고 자, 페이지를 넘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편안한 속도 있죠? 편안한 속도로 책을 넘기시는 거예요. 책을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보통 자, 121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가 1216페이지예요. 1216페이지까지 딱 넘기는데 아마 보통의 속도로 넘기면 인내심을 갖고 한다면 1시간 반 충분히 넘기고 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든지 간에 한 번 책을 읽을 때는 뭐 교육학도 마찬가지고 전공도 마찬가지예요. 딱 자, 수험 교재를 딱 받으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는 뭐냐? 손인사를 잘하자. 그러면 자, 10페이지부터 자, 1216페이지까지 넘겼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한 번 읽으신 거예요.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10번 읽자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이 아니거든요. 하루에 10번이 아니고 시험 볼 때까지 10번이에요. 그러면 자, 두 번째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할 적에는 첫 번보다 약간 속도를 느리게, 약간 느리게입니다. 그럼 첫 번째보다는 약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죠. 그러면 두 번 읽으신 거예요. 이게 손인사하는 법입니다. 이게 손인사하는 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더 느리게. 세 번째는 조금 더 느리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더 느려져야 되겠죠? 네 번째는 더 느려져야 돼. 그러다가 이제 5번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괜히 미안해지잖아요. 5번째는 미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이 PPT 자료에 보면 자, 이 기출문제가 역대 기출문제가 영역별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딱 그 부분을 앞에 놓고 아, 교육학개론에는 안 나왔네? 아, 서양교육사에서 자유교육 한 번 나왔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 행정 파트가 나와요. 아, 그러면 아, 기출문제가 아, 여기 있었구나. 그죠? 기출문제가 여기 있구나. 그럼 5번째는 조금 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죠? 자, 진정으로 여러분이 책을 보는 것은 뭐냐면 6번째부터입니다. 6번째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 내용을 전체를 읽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사실 자, 1, 2월 달에는 기초이론반이기 때문에 자, 요게 자, 1장 이 교육학개론 PPT 자료 핵심 요약 자료입니다. 전체를 요약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자, 이 스킵하고 넘어갈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킵할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책에서도 스킵을 하고 넘어가셔야 돼. 그 책에서도 아예 책 부분을 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킵할 때까지는 몇 번째에서 스킵을 해야 되느냐? 5번째에서 다 스킵을 해 놓으셔야 돼. 예? 자, 이 부분은 그냥 눈도장만 찍어도 돼. 아니면 아, 이 부분은 아, 여기에 있어.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충분하다고 봐요. 진짜로 책 읽는 것은 몇 번째부터? 6번째부터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손인사 잘하기까지예요.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밀접하죠.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자, 이 네 번째가 됩니다. 테마별로 유사한 개념은 모아서 공부하기 이렇게 돼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1장 교육학개론에서 보면 학교 교육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설레야 되냐면 요 학교라는 단어 있잖아요. 요 단어가 나오면 가슴이 설레야 돼요. 그리고 학교에 가면 교사가 있잖아요. 그럼 교사 그러면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돼. 그래야 이제 교사가 되거든. 그런데 이제 학교 교육이 있는데 바로 학교 교육이 바로 이 교육학에서 보면 자, 전제는 뭐냐면 전제는 교사하고 학습자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가면 자, 이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란 무엇인가를 바로 1장에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교육 사역에 가면 바로 학교와 교육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 파트에 가면 바로 학교 조직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파트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세 파트가 하나로 묶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세 파트가 하나로 묶어지는 것은 자,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묶으라는 것이 아니라 5번째까지 가면 큰 타이틀의 주제를 보면 1절, 2절이 있잖아요. 자, 장 밑에 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챕터별로 같은 절이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중에 넘기다 보면 이것은 같은 거네? 이것은 같은 거네? 그런데 학교에 대해서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네? 그죠?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하네? 이게 교육사회학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학교를 어떤 형태로 조직할 것인가, 여기에 핵심을 두는 것이 바로 교육행정이에요. 바로 이 부분이 여러분 스스로 묶어져요. 넘기다 보면 묶어진다는 것입니다. 넘기다 보면 묶어져요. 우리 인간의 뇌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묶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꼭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이 뭐냐면 쓰기 연습을 자주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공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교육학은 어찌됐든 간에 60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자,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쓰는 거거든요. 쓰기입니다. 쓰기. 그래서 쓰는 연습을 자주 하셔야 돼요. 쓰는 연습을. 그래서 쓰는 연습은 자, 처음부터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하지 마시고 반드시 자, 처음에는 단문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자, 오늘 만약에 한 줄을 썼다, 단문을 썼다 그러면 그냥 거기서 멈추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왜냐하면 욕심 부리다가 욕심이 과하면 자, 흥미를 잃게 돼요.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문장은 단문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단문. 그 다음에 반드시 글자는 정자로 바르게 쓰는 연습. 바르게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쓸 때 반드시 오탈자. 요거 잘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탈자 반드시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문장을 끝맺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 한다. 이렇게 끝맺음 하셔야 돼요. 네? 다시 말하면 자, 화자, 글을 쓰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응? 여러분인데 자, 무엇일 것이다. 무엇인 것 같아. 이런 형식은요. 결코 여러분들에게 채점에 도움이 되지 않아. 예를 들어서 또 무엇 하겠다. 그죠? 무엇 하겠다.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 한다. 응? 예를 들어 자신이 없으면 무엇 하여야 한다. 응?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글자는 예쁘게, 그죠? 바르게 써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얘를 쓰라고 그랬을 때, 자,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다.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팔만 아프지 나중에 감점 요인입니다. 그럼 부분 점수도 받지 못합니다. 부분 점수도 받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항상 자, 쓰는 연습을 하셔라. 그래서
자, 이 교육학의 자, 이 공부 방법은 요겁니다. 공부 방법은 요거예요. 별것 없죠.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해 가시면 바로 2021년도에는 여러분의 운명이 달라진다. 혹시 졸업했어요? 졸업? 그럼 이제 올해 시험 볼 거죠. 제대로 공부해 시험 볼 거죠. 그죠? 2020년도만 제대로 공부하면 2021년에는 여러분의 신분이 바뀐다니까. 바로 국가공무원.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이 바뀌어요. 응? 그래서 이제 바로 요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공부를 하고 자,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가 이 12월 달에 설명회를 할 적에는 1, 2월 달하고 그 다음에 3, 4월 달하고 내용을 확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 중입니다. 지금 1, 2월 달에 자, 이 PPT는 전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바꾸기는 힘들어요. 지금 이제 서서히 이제 3, 4월 달 자, 강의자를 바꾸는데 수업자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공부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자, 구상이 끝나면 아마 중간에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요건 논술 작성의 기초인데 요것은 모든 자, 이 부분의 시작점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갈 부분이 논술 작성의 기초예요. 이건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박혀야 돼.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문제 제기예요. 서론은 문제 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론은 뭐냐면 바로 문제 제기에 대한 바로 자, 여러분의 내용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항상 보면 자, 작년에 이 교육학도 마찬가지지만 주제문이 4개 했었죠. 그럼 4개 주제문이니까 이 주제문에 대한 바로 이 글을 쓰는 것이 본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냐면 요약 제시예요. 결론은 요약 제시야. 그래서 발문을 중심으로 발문에서 제시한 바로 주제문을 중심으로 요약 제시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론은요, 많은 양을 쓸 필요가 절대 없어요. 서론보다는 약간 길게, 그 다음에 썼던 내용을 요약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나중에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주제를 주고 또 한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설명할 거니까 항상 서론은 뭐냐? 문제 제기다. 본론은 뭐냐면 문제 제기에 대한 답이다. 결론은 뭐냐면 문제 제기와 여러분이 제시한 답에 대한 요약 제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문제 제기에 대한 답안, 그 다음에 요약 제시. 딱 이건 머릿속에 딱 박혀야 돼. 머릿속에 박히셔야 돼. 그래서 이제 이게 논술 작성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논술 작성의 기초. 서론, 본론, 결론이에요. 그럼 작년에 기출문제 보셨죠? 그죠? 자, 무엇을 주제로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하시오.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서 논하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자,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형식을 갖추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이다. 이것은 이제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면 매번 들어갑니다. 매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논술 작성 시에 참고할 점이 있습니다. 참고할 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초두성 효과하고 신근성 효과가 있거든요. 요 초두성 효과하고 신근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심리학이 있습니다. 교육심리학에서 학습 이론이 끝나고 나면 바로 정보처리 이론이 있어요. 정보처리 이론에 가면 자, 기억 구조에 가면 감각적 기억, 작동 기억, 장기 기억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작동 기억에서 나와요. 초두성 효과와 신근성 효과가 됩니다. 이 초두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제시한 다양한 목록 중에서 첫 부분의 항목이 잘 회상되는 현상입니다. 처음의 것이. 신근성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나중에 이 제시된 항목이 더 잘 회상되는 현상을 바로 신근성 효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신근성이에요. 신근성.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작동 기억과도 관련되지만 학습이 오래 진행되어서 자, 한 달 전에 공부한 내용이 더 잘 생각이 났다. 그 다음에 10분 전에 공부했던 내용이 더 잘 해상이 났다. 이건 또 무엇과도 관련됩니까? 장기 기억과도 관련되는 거예요. 또 이 기억의 네트워크화와도 연관되는 것이 뭐냐면 초두성 효과와 신근성 효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신문 기사 작성 시에 바로 가장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배치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요즘 여러분 집에서 신문 안 보죠? 간혹가다 뉴스 보고 싶으면 자, 이 검색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는데 여러분 가장 똑같은 기사 내용이 수십 개 기사가 있습니다. 그 기사 중에서 내가 요걸 읽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자, 제목이 어떠한 거냐, 그죠? 제목이 아주 눈에 확 띈다. 그 다음에 제목이 내가 원하던 바에 제목이 있다.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읽게 되죠. 이게 바로 뭐냐면 신문 기사.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초두성 효과도 또 신근성 효과도 중요한 거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부와 특수성 이렇게 되죠.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자, 항상 요것까지도 기억하고 쓰시면 좋아요. 내가 왜 그러면 초두성 효과, 신근성 효과 요걸 써놨냐면 여러분 답안지를 작성하잖아요. 답안지를 작성해서 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채점위원들이 물론 돌아가면서 합니다만은 딱 답안지를 봐요. 그럼 항상 여러분도 책을 볼 때 보면 어디를 먼저 보냐면 왼쪽을 먼저 봐요. 이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이에요. 왼쪽 상단에서 넘긴다 그러면 오른쪽 끝으로 가죠. 답안지도 마찬가지예요. 답안지도 자, 이쪽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눈동자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처음에는 읽을 때야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볼 때는 어떻게 진행이 돼? 이렇게 진행이 돼. 그럼 여러분들이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걸 딱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거 몇 초면 끝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첫인상이에요. 이게 바로 첫인상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바로 이 답안 채점에 있어서 첫 번째 답안지를 보는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는 바로 채점위원에게 주는 첫인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론이에요. 서론입니다. 서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다? 결론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2월 달에 20일 날인가요? 그때 설명할 때 자, 분석했던 것인데 자, 전체 출제 영역 분석입니다. 여기서 보면 서양교육사 교육사하고 철학이 있잖아요. 여기는 서양사만 시험에 나왔습니다.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곳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문항에 나온 것인데 그러면 2014년도 추시부터 시작해가지고 2020년도 정시까지예요. 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 딱 두 영역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교육과정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교육행정이에요. 이 두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추리를 해봅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2014 추시부터 2020년도 정시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교육과정하고 행정이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 임용시험에서는 한 번도 안 나온 부분을 출제하기 위해서 교육과정하고 그 다음에 교육행정을 뺄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면 교육과정하고 행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뺄 것이냐의 문제가 있어요. 안 빼죠. 왜 그러냐면 교육행정은 곧 무엇과도 직결되냐면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하셔야 될 교직 실무 파트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밀접한 관련이. 그렇기 때문에 교육행정은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럼 교육과정은 왜 안 빠지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올해 저는 2015 이 교육과정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또 그러고 올해 출제위원회에 들어간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또 그쪽 분야의 상당한 권위자였어요. 그런데 2015가 아니고 바로 영교육과정이 출제가 됐죠. 그런데 이 교육과정이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육과정에 근거한 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파트는요. 두 파트는 중요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먹지 않고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농후합니다. 농후해요. 그래서 나중에 교육과정 들어가면 왜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영역을 빼놓고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이 어디냐? 교수 학습 지도하고요. 요 교육 평가입니다. 그래서 자, 이 교수 학습 지도도 5번 나왔고요. 교육 평가도 자, 요 2번 묶어 놨습니다. 같은 게 나왔기 때문에 5번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바로 교수 학습 지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요겁니다. 협동 학습이에요. 그리고 구성주의, 구성주의. 요 두 가지입니다. 교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치고 배우는 거거든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인데 실제로 수업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주로 기술을 해요. 활동.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 학습 지도가 중요하고 그 다음 의외로 평가를 딱 보시면 여러분 쭉 한번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부분에 걸쳐서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제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어요.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충고 지향 평가가 되죠. 그럼 딱 머릿속에 충고 지향 평가 그러면 구준 지향 평가, 그 다음에 성장 참조 평가, 능력 참조 평가 쭉 나오잖아요. 쭉 연결돼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형성 평가 그러면 진단 형성 총괄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평가 도구 특성에서 타당도가 있고 객관도가 있죠.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리커트 척도가 나와요. 이 리커트 척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5점 척도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척도를 가지고 반드시 이 척도 결과를 믿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게 신뢰도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출제된 부분이 교육 심리학이에요. 교육 심리학. 그래서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목적 달성과는 관련이 없어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역점을 두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교육 심리학이에요. 교육 심리학.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의외로 띄엄띄엄 시험에 나왔죠. 의외로 띄엄띄엄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볼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이 작년이죠. 2020년도 대비 19년도 대비 기출문제 특징이 뭐냐면 자, 디렉션. 지시문이 있죠. 지시문항이 문장이 길어진다. 디렉션의 문장이 길어진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 속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단순하게 묻는 것이 아니라 자, 쭉쭉 문장을 서술해 가다가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고 무엇을 쓰시오. 그죠? 이런 형식으로 자, 디렉션의 문장이 길어진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물었던 논리 원칙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물었던 원칙이 깨질 가능성이 높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묶을 수 있느냐? 영역을 묶어서 출제할 수 있다. 묶어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바로 2020년 나왔던 바로 요 기고치계 지식.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 요거죠. 정착 수업과 위키. 이런 형식이 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자, 당황하지만 않으면 충분히 답안지를 쓸 수 있는 형식 그리고 형태로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사회학, 그 다음에 생활지도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점을 두고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디냐면 교육과정. 그래서 한 6개 영역 정도만 주의해서 보시면 돼.
교육과정,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교육심리학, 그 다음에 교수 학습지도, 평가, 그 다음에 교육사회학 파트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파트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아마 교육학은 크게 어렵지 않게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자, 이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크게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갑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 선행조직자라는 개념 아시죠? 그죠? 선행조직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1장이 10페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총 몇 페이지까지 나면 88페이지까지입니다. 88페이지까지. 그런데 이 88페이지 부분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핵심 요약 자료가 바로 뭐냐면 선행조직자예요. 선행조직자는 1장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교육의 본질이고 하나는 교육의 유형이에요.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본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질은 첫 번째 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질은 자, 교육의 정의 방식과 교육의 기능과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의 방식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정의 방식이 있어요. 정의 방식은. 정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을 올바르게 한다. 그죠? 정의는 뜻을 올바르게 한다. 그래서 이제 정의 방식을 보면 의원적 입장이 있고 일반적 정의 방식이 있고 인간의 성장과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좀 체킹을 해 놓으세요. 여러분 프린트에는 아마 이 노란 색깔로 아니고 전부 다 같은 색으로 나왔죠. 그래서 요 노란색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 그래서 현상적 관점이 있죠. 요거 딱 네모를 쳐 놓으세요. 현상적 관점. 그래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글은 한자어이기 때문에 이런 한자들을 잘 풀이하면 돼요. 현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형태를 말하죠. 그래서 자, 형태가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규범적, 서술적, 기능적 정의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인간의 성장과 교육이 되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성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누가 강조한 개념이냐면 이건 존 듀이 선생이 강조한 개념이에요. 듀이 선생이. 그러면 자, 이거죠. 자, 우리 인간은 전부 다 예를 들어서 씨앗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씨앗이 자, 싹이 터서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면 열매를 맺어서 다시 씨앗을 떨어뜨릴 때까지 이 씨앗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 키울 때 외부에서 어떤 영향을 주어서 씨앗을 떨어뜨릴 것이냐. 외부.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주입으로서의 교육 이렇게 말합니다. 요걸 주입이라고 그래. 주입. 그래서 아동의 외부에서 부과되는 관점이 있죠. 그 다음에 아니다. 열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씨앗이 스스로 발아해서 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씨앗을 떨어뜨린다. 이걸 뭐라고 그래? 바로 열력이 있다. 열력이 있다.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이 씨앗이 스스로 성장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앗이 성장 발달하려면 외적인 환경의 조력 요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세 가지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교육의 기능과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능은 본질적 기능과 비본질적 기능인데 요 본질적 기능하고 비본질적 기능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 본질적 기능이 있죠. 요것을
내재적 목적하고 연결시켜 놓으세요. 그 다음에 비본질적 기능이 있죠. 이걸 외재적 목적하고 연결시켜 놓으세요. 외재적 목적하고 연결시켜 놓으시라. 그래서 자, 기능과 목적에서 보면 이 두 가지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기능과 목적은 밀접하다. 그 다음에 자, 지금까지 시험이 실시되면서 한 번도 시험에 나오지 않은 영역이 있죠. 이게 평생교육이 됩니다. 평생교육. 그런데 평생교육이 한 번은 시험에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언제 나올 거냐. 이제 요 시기의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은 먼저 어디를 체크해 놓으시냐면 정의 나와 있죠. 개념. 요 딱 별표 쳐 놓으세요. 정의 별표. 정의 별표 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유사 개념이 있죠. 요 유사 개념에다가 보면 순환교육이 있죠. 요거 별표 쳐 놓으세요. 순환교육. 순환교육 별표 쳐 놓으세요. 아마 이 순환교육 정도는 만약에 평생교육에 관한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데 좀 쉽게 나와야 되겠다. 그러면 순환교육이 시험에 나올 거예요. 순환교육. 그 다음에 이념적 지향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의 전개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자, 포르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내기둥 이론이 있어요. 요 포르 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내기둥 이론이 있죠. 요 딱 묶어서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별표 쳐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를 보시면 이 평생교육 정책과 모형 이렇게 해서 나오죠. 요 그냥 간략하게 세모 정도 쳐놓으시면 돼요. 세모 정도. 세모 정도. 그런데 정책과 모형에서 이런 복지 모형하고 그 다음에 시장 모형이 있지요. 요것을 딱 묶어서 별표 쳐놓으시면 돼. 복지 모형하고 시장 모형 딱 묶어서 별표 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육의 유형에서 가서 보시면 자, 성인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와 평생교육이 있고 지역사회와 평생교육이 있고 주요 제도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보면 학습 결과 인정 제도가 나와 있죠. 그죠? 자, 9번에 보면 주요 제도에서 학습 결과 인정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평생학습 계좌제부터 여기 있는 직업 능력 인증제 있죠. 뭐 딱 빨간 색깔로 해가지고 별표 크게 쳐놓으세요. 네? 요거 평생학습 계좌제부터 직업 능력 인증제 있죠. 그죠? 요거 딱 별표 크게 쳐놓으세요. 빨간색. 그 다음에 이 장소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 네? 장소에 따른 분류가 되는데, 이 교육의 3대 장소는 가정, 학교, 사회거든요. 그래서 가정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2번 학교교육이 있잖아요. 이 학교교육은 여기는 바로 교육 사회학의 파트예요. 여기는 교육 행정의 파트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 관련 지어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것도 중요하지만 528페이지 그죠? 학교 조직론 한번 고려 한번 넘어가 보세요. 528페이지 쭉 학교 조직론이 나와요. 학교 조직론. 그러다가 540페이지 한번 보세요. 540페이지. 540페이지 보시면 3번 조직문화의 유형 해가지고 나와 있죠. 학교 조직문화가 나오죠. 조직문화. 올해 시험에 나온 거죠. 행정에서의 학교 문화에서. 여러분 학교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학교의 조직문화의 약자예요. 바로 합리문화, 이걸 기계문화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5번, 6번 쭉 넘기다가, 그치? 자, 5번 이렇게 쭉 넘기다가, 지금 현재 내가 교육 행정 파트를 넘기고 있다. 행정 파트를 넘어가야 된다. 그러면 기출문제를 쭉 한번 봐보세요. 쭉 한번 봐보시다가, 학교 조직문화가 있네? 아, 여기 있었구나. 나왔구나. 그럼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뭐냐면 나온 것은 만약에 다시 나온다면 틀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죠? 지금 현재
여기 나오니까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할 때 되면 또 그 페이지를 전부 다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독서를 할 때 정독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네? 정독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취미가 바뀌어야 되겠죠. 취미와 특기가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임용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취미와 특기가 공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취미와 특기를 공부로 만들려면 손인사를 잘해야 된다. 손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참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영재교육 봤다. 그죠? 이것도 나올 때가 됐거든. 영재교육도 나올 때가 됐어요. 그 다음에 5번째 보면 신자유주의와 교육 있잖아요. 이것도 한 번쯤은 언급될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6번째를 보시면 다문화주의와 다문화교육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한 번쯤은 시험에 언급돼야 돼요. 그런데 역시 교육학은 문항수에 한계가 있단 말이죠. 출제 문항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출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바로 1장 전체의 선행조직자인데, 자, 조금 쉬었다가 어원적 입장부터 갈 거예요. 이때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글자 그대로 그냥 스킵할 부분은 스킵을 하겠습니다. 나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라는 측면에서 해놓은 거기 때문에 뭐 크게 주의해야 되겠지만 이걸 완벽하게 빼먹고 넘어갈 수는 없다. 좀 쉬었다가 본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원적 입장부터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겠습니다.